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97페이지고요. 우리가 인사제도에서 뭐 실적주의, 역관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경찰관 직장협의회가 발족됐습니다. 경찰 노조와는 약간 틀려요. 음, 경찰 노조는 뭐 승진이랄지 봉급이랄지 인사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면 경찰 직장협의회는 직무 환경, 뭐 근무 조건 그런 그래서 논의 사항 자체가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단체 행동권이나 교섭권 이런 것이 직장협의회에는 없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의견을 같이 개진할 수 있는 단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어떤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정치 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말을 바꾸면 단체가 필요하다는 얘기.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공무원이 여럿이 모여서 여기 보시면 근무 조건 향상이랄지 어,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단체를 만들 수 있다. 이 단체를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권 아니냐 찬성할 의견이 있고 아니다. 특히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경찰관이 데모하면 누가 막아줄 것인가 이런 찬반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면접장에 가든지 더구나 올해 경찰관 직장협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일 겁니다. 우리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도 머릿속에 담아두고 봅시다. 조직적 조직에서 비롯되는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의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당초 물대포와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던 경찰은 얼마 전 결과를 인정하고 거듭 사과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개혁위원회는 대국민 중간보고회에서 5가지 신규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개혁위는 우선 경찰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외부 전문가로 인권정책관을 두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사전에 주요 정책이 인권 가치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인권 영향평가제 도입과 진술조서 사본 제공 등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개혁위는 경찰 내부의 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전 단계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수직적 체계 속에 폭언 폭행과 인사보복 등 상관의 갑질 문제도 불거졌던 만큼 일선 경찰과 기관장 간의 의사소통 기구를 설치하자는 겁니다. 이와 함께 여성 경찰관 채용이 적고 고위직 진출이 낮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별 구분 없이 경찰관을 통합 모집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이견이 있지만은 결국은 제 말씀대로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기본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을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내부 개혁안과 관련해선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 나머지 안에 대해 조속히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네, 경찰 직장. 네, 영상 보셨지만 뭔가 경찰에서 인권의 개념, 말로만 국민을 위한 경찰이 아니고 경찰 내부에서 진정성 있는 인권에 대한 의식이 늘어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뭐 오래전부터 공무원 노조, 특히 경찰 노조에 대한 연구를 조금 했었는데 이미 100년 전에 미국에서는 경찰 노조가 만들어져서 현재 활동 중입니다. 대부분의 경찰이 가입되어 있고요. 뭐 남녀 성분할 모집도 7, 80년 전에 이미 폐지됐습니다. 왜?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그거와 맞물려 돌아가는 게 경찰 직장.
직장협의입니다. 제가 뭐 바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 노조화 될 것이다. 걸리는 시간은 1, 20년 내에 변화될 것이다. 벌써 교수 노조가 생겼죠. 교협이라고 교수 직장 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수 노조가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힘없는 상대적으로 의사결정권이 없는 다수가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충과 애로사항과 인권에 대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노조의 다양한 부작용이 있어요. 횡령배임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 권력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제가 같이 간다라고 하면 어, 음,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분할 모집 폐지를 이야기했을 때 10년 전이었는데 대다수가 조롱했습니다. 여자 경찰이 감히 지금 폐지됐습니다. 한 10년쯤 뒤에 경찰 노조가 생긴다면 10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많은 논의가 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된다면 경찰 노조에 대한 견제책이 또다시 부각되겠죠. 예, 늘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이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경찰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예산에 대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예산, 첫 번째 예산 논의입니다. 예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거고요. 그럼 예산 제도는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또 알고 싶어하는 경찰 부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예산에 대해서는 교재 406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또 한 15, 16분 더 하고 조금 더 쉬었다가 예산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은 조금 회계적인, 숫자적인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런데 경찰 행정학에서 예산은 상당히 압축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논의, 제도, 이런 정도 봅시다. 예산이란 게 뭘까요?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없으면 될까요? 안 돼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Money is power. 뭐예요? 권력이에요. 돈은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정 기간, 이걸 회계연도라고 그래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한 계획안이다.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돈의 액수만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돈이 많이 가는 곳에 힘이 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정부를 구속합니다. 의회가 정부를 컨트롤하는 가장 막강한 권력이다. 여러분도 집에서 돈을 누가 벌고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가 힘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을 서로 놓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싸움이 이루어지죠. 누가 결혼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돈에 관한 싸움. 그걸 이해 못했는데 결혼하니까 좀 누가 조금 더 내느냐 이걸 가지고 서로 안 내려고 하죠. 하지만 돈을 갖고 돈을 움직이는 사람한테 권력이 있는 건 사실. 그래서 국회가 정부를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의 기능 보실게요. 아까 통제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통제합니다. 또한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으면 경제가 발달하겠죠. 돈 많이 풀면 경제 성장을 합니다. 코로나 발생하니까 뭐예요? 지원금 내잖아요. 그리고 소득도 분배합니다. 자원 배분의 기능도 한다는 거죠. 경제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각 부처의 예산을 검토하면서
너무 경찰권이 방만해. 너무 무소불위야. 예산 줄이는 거죠. 데모 현장에서 누군가 죽었어요. 그러면 데모 장비, 데모 진압 장비 사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관리나 앞으로 계획이 가능한 게 돈이 예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시다. 두 번째, 예산 제도 보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있어요. 예산 제도. 예산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구조, 예산 편성, 집행, 감독에 관한 이야기가 이 바로 예산 제도예요. 예산은 맨 처음에는 컨트롤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통제라고도 하는데요. 품목을 정해놨어요. 어머니가 돈 주면서 야 이건 교통비고 이거는 책값이고 이건 밥값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 통제돼 버리죠. 예, 데이터 무제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전화하기 어려워져요. 이걸 품목별 예산제도 LIBS라고 합니다. 여기 아이템을 정해주는 거예요. I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은 관리, 매니지먼트. 어머니가 돈 주면서 너 시험 돼. 성과에 따라서 돈 줄게. 이러면 열심히 공부하겠죠.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정부도 경찰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으면 돈의 액수를 늘렸다 줄였다. 그다음 플래닝 오리엔티드입니다. 계획 예산 제도라고 해요. 여기 P가 하나 더 붙습니다. 예.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용돈을 조그만 통장에 마련해서 청약제도, 청약통장부터 시작해서 실비보험 뭐 이런 거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대학 등록금 또 마련해주고 이게 계획 예산 제도입니다. PPBS라고 해요. 플래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 제도는 이런 순서로 발달해 왔어요. 예산 제도는 통제, 관리, 계획, 성과주의부터 계획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교재에서 좀 더 이해를 하시도록 할게요. 예산은 이렇게 변천되어 왔다. 그 다음 예산 구조입니다. 예산 구조. 예산은 크게 세입,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두겠죠. 세출, 그 다음에 계속비, 수개 년에 걸쳐서 원래 회계년도 1년에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경우에는 계속 4년에서 5년 사이에 사업이 진정될 때는 계속비를 그리고 이번 달에 다 못 썼어요. 그러면 다음 달로 넘깁니다. 명시 2월비라고 해요. 그래서 예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걸 다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표를 보시면 장관항이라고 이건 법으로 정해놨어요. 꼭 그 항목에만 써라는 장관항이고요. 대상별로 나눈 행정 과목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이죠. 아까 계속비는 수년에 걸쳐서 쓰여지는 그런 예산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국고, 채무, 부담행위. 요즘 어떻게 해요? 코로나로 막 일반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정부에 돈이 없으면 채권을 발행해 국채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용카드나 마찬가지. 국가의 신용카드. 일단 내가 쓸게. 돈 뿌릴게. 대신 그거는 내가 빌려 쓰는 거야. 나중에 갚을게. 뭐 이런 거. 그래서 총액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필요한 계약을 발주합니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서 고용을 하는데 국가의 어떤 채무 부담으로 갑니다. 정부가 나중에 돈을 줄 테니까 일단 재료 좀 둬. 그리고 재해복구, 코로나 재해지원금 나가잖아요. 이런 거는 국가가 돈이 없는데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찍어내는 거. 어쩔 때는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이게 국고, 채무, 부담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산 제도에 대해서 일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내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이걸 다 암기할 수 없어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를 한 번 더 보시고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예산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만 또 쉬었다가 다음 편으로 또 영상